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역학대학의 한상범 교수입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2020년 사업화 유망기술 온라인 설명회 첫 번째 발표인데요. 어, 제목은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NDMA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년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중 이 유전 독성 불순물 때문에 굉장히 큰 홍역을 앓고 있고 지금도 아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오늘은 시간상 그 20분밖에 저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메트폴민 의약품을 대상으로만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NDMA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좀 스몰 모리큘이죠. 보시면 분자량은 74 정도밖에 안 되고 보일링 포인트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또 휘발성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NDMA가 이제 의약품 중에 불순물로 있다는 게 확인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다 이미 아시다시피 발사르탄 혈압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유명한 잔탁 라니티딘도 이제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메트포르민 당뇨병 치료제까지 NDMA가 일부 검출된다고 해서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정말 글로벌 제약 산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불순물의 공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르탄유 같은 경우에는 합성하는 과정 중에 용매에서의 불순물과 그 합성 조건에서의 모든 조건이 딱 맞아서 엔데이메가 생성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순도가 좋은 디메틸 포르마마이드를 쓰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것이고요. 뭐 일부 또 이제 트리에탄올 아민을 사용했을 때는 또 NDEA 에틸아민이 또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 피해갈 수가 있고, 이제 문제가 라니티딘이나 리자티딘 같은 경우인데요. 이 물질 자체의 어떤 불안정성으로 자체 분자 내에 이런 아질산 그러니까 나이트라이트 그룹과 다이메틸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분해하면서 엔데이메가 생성되리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니자티딘은 다행히 라니티딘보다는 이제 훨씬 이런 분해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많이 생성되지 않지만은 구조상으로서는 이제 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메트폴민입니다. 메트폴민은 현재까지 굉장히 오리무중입니다. 왜 엔데미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에 대한 불안정성인지 아니면 분자 내에 다이메틸아민이 생성되든지 또는 아질산염이 어디 딴 데서 유래해서 엔데미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 원료의약품에서는 이 잠정관리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제약품에서는 일부 검출되죠. 이 부분도 사실은 참 이해하기 좀 힘든,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여서 굉장히 이제 좀 챌린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뭐 사르탄유와 그다음에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폴민 중에서 이제 엔데미 관련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많은 의약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엔데미의 일일 섭취 허용 한계는 96 나노그램이고요. 뭐 일일 최대 투여량을 좀 보시면 현재까지 알려진 의약품 중에서 메트폴민이 가장 이제 최대 복용량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복합제 등 제형에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잠정 관리 기준이 더 낮아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의약품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높다. 왜냐하면 이렇게 48 ppb 정도의 감도까지 관리 기준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분석적인 어려움이 꽤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제형이 또 복합제가 많다는 그런 점도 또 하나의 또 이제 챌린지한 포인트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작년에 논문에서 이렇게 수많은 NDMA 발생 가능 의약품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예상과 좀 유사하게 이 중에서 이미 정말 그 NDMA가 생성된 의약품도 있고, 또 제 판단에서도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의약품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공공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고,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대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는 제약의 산업은 산업대로 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불순물을 기습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약품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산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미흡해서 이런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학교가 대학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엔데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휘발성이 높아서 전처리 과정 중에 농축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또 메스를 쓰더라도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택성이 좋지 않다는. 그다음에 또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극성 성분과 이렇게 분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메트폴민 같은 경우에 이제 서방성 제제가 많이 있는데, 서방성 제제 같은 경우에 전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 겔레이션, 겔화가 돼서 추출이 어렵다는 이런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뭐 굉장히 또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 낮은 농도에서 검출을 그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감도가 요구되면서,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시료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기 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일반 루틴 QC를 하게 되는 어려운 점들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적 시험법의 선택에서는 이제 감도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밸리데이션 적합성에 따라서 적절한 시험법을 최적화해야 되겠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희 연구실 원래 이제 질량 분석을 연구하는 방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뭐 헤드스페이스 GC 텐덤메스라든지 LC 텐덤메스, 그다음에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 LC HR 메스 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하기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로 이제 발사르탄 문제 됐을 때부터 이제 GCMS 제일 처음에 공개됐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GCMS로 하게 되면 그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 몇 번은 가능하지만은 이제 반복해서 분석할 때 어떤 간섭 문제가 있다. 굉장히 이제 주기적으로 이 인넷 라이너라든지 컬럼을 클리닝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라니티딘, 니자티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열분에 의해서 NDMA가 또 과량 생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GCMS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여기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생체 실험 내에서도 NDMA가 생성되는지, 그 다음에 가혹 시험, 가속 시험 등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NDMA들이 다양한 의약품에서 생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였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고시 분석법에 보면 사르탄류가 이제 GC, LC 분석 방법이 있는데 경험적으로는 이제 GC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라니티딘은 구조적으로 뭐 이미 고시된 방법에서 LC 방법만 있죠. 그래서 GC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트폴민인데요. 메트폴민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GC 텐덤메스로 타게 되어 있고요. 전처리 방법이 아주 그 스마트하게 잘 했습니다. 잘 전처리를 1몰 HCl을 사용해서 산염기 솔트를 염을 만들어서 물로 추출하고 디크로메탄으로 그러니까 염으로 해서 수청에 남게 하고 디크로메탄을 추출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아주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분석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이제 LC HRMS로 이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씩 분석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C 베이스 분석을 보시면요. 이미 이제 고시돼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제 산으로 전처리하고 디크로메탄을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고시된 방법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법을 세팅을 하였고, 그래서 분석한 결과 뭐 특이성 잘 보였고요. 그다음에 선택성 있어서 이제 DMF가 NDMA와 같은 MRM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데 리텐션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량이온, 정성이온 다 NDMA만 특이적으로 선택성 있게 확인할 수 있었고 직선성도 좋았습니다. 그다음 정확성, 정밀성도 만족해왔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완제 의약품을 사용할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완제 특히 이제 서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 산을 첨가할 때 이 첨가제 중에 이제 부영제 중에 있는 성분 때문에 계열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를 하다 보면 뭐 이제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재현성이 확연히 좀 안 좋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헤드스페이스 방식을 쓰는 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NDMA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헤드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복잡한 전처리 없이 그냥 시로 취해서 바로 헤드스페이스 장치로 해서 분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 고시에 DMSO 용매를 적용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DMSO를 집어넣었더니 원료의약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역시 이 완제의약품에서는 이 DMSO에서도 열을 가하고 하면 계열화가 발생하면서 재현성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헤드스페이스 장점인 용매를 첨가하지 않고 고체 시료로도 바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한 현상은 헤드스페이스 온도에 의해서 엔데미가 좀 더 많이 생성되는 그런 것을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더 진행을 하였죠. 그래서 이 메트폴민뿐만 아니라 다이메칠 아민 그룹이 존재하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약품들을 좀 구해서 메트폴민, 트라마돌, 그다음에 안티트립탈린, 그다음에 클로로페니라민, 독시라민 등등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검출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꽤 상당한 부분 이런 것들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티팩트인 거죠. 전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분해가 생기고 이 떨어져 나간 다이메틸 아민이 어디선가의 나이트라이트 소스하고 반응을 해서 엔데미가 생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스페이스를 써서 하는 특히 다이메틸 아민 그룹이 있는 의약품에서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이메틸 그룹 아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히 많이 생성되는 그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지만은 이 다이메틸 그룹이 없는 이런 사르탄류에 대해서는 불검출이거나 거의 LOD 수준에서 검출되거나 거의 그러니까 의미가 없이 거의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분자 구조 내에 다이메틸 아민 그룹이 있냐 존재 여부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20도, 150도에서 온도와 관련돼서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온도가 높아지니까 확실히 더 많이 생성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뭐 공기에 의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공기로 할 때랑 이제 질소로 치환해서 할 때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결국은 GC 베이스로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LC 베이스로 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LC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은 이 과량으로 들어간 이 API를 어떻게 분석해서 간섭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기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가가 핵심인데요. 포인트는 이 굉장히 과량으로 존재하는 API가 NDMA보다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도록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컬럼이 좀 특이한 컬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고시화된 방법이. 그런 크로마토그래피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이런 간섭을 덜 받게 하려고 이런 좀 보편적인 컬럼보다는 조금 이런 선택성 있는 컬럼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메트폴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게 메트폴민 자체도 굉장히 극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엔데미하고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량일 때는 잘 분리가 되지만은 과량의 메트폴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겹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이는 이제 좀 시안 컬럼을 사용해서 좀 최적화를 하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분석 조건도 좀 고생을 해서 세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처리 방법에서 메탄올로 사용하게 되면 서방성 완제에서도 계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한데요. 어찌 보면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 전처리 하고 나서 냉동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이도 차이 때문에 과량한 메트폴민이 침전이 생깁니다. NDM에는 메탄올이 잘 녹고요. 보시면 그냥 메탄올로 표선을 맞추고 그다음에 잘 섞고 난 다음에 냉동 보관해서 그냥 방치만 했을 뿐이고요. 침전되고 나서 상층액만 덜어내서 필터해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아주 심플하지만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분석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도 만족스러운 결과였고요. 그 메트폴민 침전되는 양은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크게 뭐 이렇게 시간 대비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는 12시간 정도까지 침전을 시켰고요. 분석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안 컬럼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뚜렷하게 메이저 API가 뒤에 나오고 앞부분에 NDMA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그 스위칭 밸브를 통해서 이 과량한 메트폴민이 고감도의 메스 기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문제가 없었고 복합재 같은 경우에도 복합재들이 대부분 다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수백 시료 이상을 분석했는데 전혀 전처리 분석하는 과정 중에 기기 오염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컬럼은 굉장히 다양한 컬럼을 저희가 테스트했고요. 이 보시면 리텐션 타임과 커패시티 팩터가 있는데 NDMA가 너무 빨리 나오거나 메트폴민이 빨리 나오거나 해서 기존의 여러 컬럼들은 참으로 이게 분석에 LC 방법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힐리 컬럼 같은 경우에는 메트폴민 뒤에 나오지만은 NDMA가 너무 또 빨리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비타 아이오닉 힐릭과 시아노 컬럼 이 두 가지가 만족스러웠지만은 지비타 아이오닉 그 힐리 컬럼은 또 얘는 이렇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고 재현성이 좀 떨어졌어요. 결국 시아노 컬럼으로 선택을 해서 제가 테스트한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탠다드와 실제 시료 완제 중에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다 특이성과 직선성, LOD, LOQ, 다음에 애큐러시, 프리시전, 매트릭스 벡터까지 다 테스트를 해서 아주 완건하고 굉장히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분석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료를 테스트해 본 결과 저희 좀 놀랐는데 의외로 좀 많은 샘플에서 NDMA가 검출됐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 꽤 많은 시료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죠. 그 제품을 완제품을 그 중에서 검출이 이제 상당 부분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NDMA 발생의 외상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감도를 개선하자고 해서 유도체화를 해서 굳이 메스로 안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메틸아민이 메트폴민에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 그다음에 첨가제하고도 반응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첨가제 중에 NDMA가 들어있는지를 분석해 봤을 때 첨가제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검출이 그렇게 많이 거의 그냥 불검출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컨테미네이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첨가제에 의해서 컨테미네이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첨가제 중에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죠. 2020년 9월 자료에 보면 나이트로사민 임퓨리티의 소스로 나이트라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산염, 아질산염은 굉장히 주위에 흔합니다. 우리 물에도 수돗물에도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많은 부영제 중에서 ppm 레벨로 존재할 수도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앞서 이야기한 다이메틸아민, 메트폴민에 있는 다이메틸 분소물로 존재하는 다이메틸아민과 부영 첨가제에서 또 이제 오염되어 있는 나이트라이트하고 반응을 해서 NDMA가 생성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자료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첨가제 중에서 질산염, 아질산염이 상당 부분 검출되었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꽤 많은 질산염, 아질산염이 검출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추정은 상당히 합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항상 이 분석할 때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거는 NDMA와 분자 화학 구조식이 동일한 이런 컴파운드들이 있습니다. 아족시메탄에서부터 아세트하이드라자이드까지 이런 것들은 케미컬 포뮬라가 NDMA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RMS를 통해서도 역시 똑같은 그 매스 값을 가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불행히도 여기 아족시 메탄 같은 경우에 색깔을 표시해 놨는데 아족시 메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분석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리텐션 타임이 엔데미가 아주 유사합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컬럼을 보면 아족시 메탄 같은 경우는 리텐션 타임 거의 유사하고요. 메스에서 깨지는 패턴이 프로덕트 아이온 패턴이 좀 다르면 구별할 수 있겠는데 이 프래그먼트 이온 레이쇼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 말인즉슨 리텐션 타임이 다르지 않으면 아족시메탄하고 NDMA를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NDMA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잘못하면 아족시메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약품은 다행히도 리텐션 타임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 아이온들이 깨지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는데 아족시메탄은 굉장히 어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충분히 이런 것들은 차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는 주로 여기 이제 김건우 학생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이제 많이 좀 진행을 해줬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나온 많은 결과들은 일부는 이제 특허로도 저희가 출원을 했고 또 논문으로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산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경험과 분석의 노하우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